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이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해달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바로 지금 즉시 추경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빨리 추경해야 됩니다. 경기 살리려면 이란 얘기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경기는 안 좋은데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뛰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자고 나면 뛰는 서울 아파트값. 정부 대출 규제 서두른다. 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뛴다라고 했어요. 여기 같이 볼까요? 그래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지금 보면 초록색은 성동구, 이 성동구, 마포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의 순인 건데 지금 보면 그래프가 쭉쭉쭉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죠. 특히나 지금 보면 송파와 강남보다도 더 가파르게 뛴 거 성동과 마포입니다. 성동과 마포 지금 역대 최고로 가장 많이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까? 이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강남 3구에 지금 용산까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을 지정을 해놨죠. 근데 여기를 이 한강벨트 전반적으로 다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면 경기는 안 좋은데 누가 자꾸 이렇게 집을 사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다라고 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강남 집값 뒤흔든 30대 전문직.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가 법원에 등기정보 광장 자료를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 기준 강남 3구랑 용산구만 딱 뽑아서 부동산 매수자 4,432명을 쭉 봤더니 30대 비중이 27.21%다. 2003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더라라는 겁니다. 네. 대출을 받을래도 연봉이 높아야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은 30대 전문직이 대출을 받아서 강남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부동산 이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헌재 소장 김상환, 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헌재 소장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국세청장 임광현 이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의원을 지금 지명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김상환 전 대법관은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죠. 그리고 오영준 이 부장판사는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진보 성향 우위로 살짝 좀 재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후보자는 비례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 국세청장이 되면 차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업계 500조 새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산 기장에 이 고리 1호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체하자라고 어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2017년에 영구 정지가 되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8년 만에 이제 앞으로 2037년까지 완전히 좀 해체를 해봅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건데 현재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체하게 되면 해체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술인 거죠. 우리가 요 기술적으로 요 시장을 해체하는 시장을 좀 선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온다. 그런데 원전 해체 기술로 새 시장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당장 코앞에 닥친 시련, 위기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미국이
25% 관세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차량 부품 25%이 적용을 하는 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등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부품을 더 추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 상무부 산하의 국세무역청이 관세를 무는 자동차 부품에 새 부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25% 관세를 더 물릴 게 아니면 구집이 없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 결국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센 어마어마한 채찍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당근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악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유예 시한을 좀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결정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유예 시간이 지금 7월 8일, 다음 달 8일이죠.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거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는데 당근은 작고 채찍은 매섭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그런데 뭔가 주변이 삐까번쩍해요. 여기가 어디냐? 북한의 관광 특구죠. 이제 원산 가을마 해안지구에 이 관광 특구를 지금 준공식에 참석한 그런 모습인 건데 옆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딸 김주애도 같이 왔습니다. 아유, 요즘에 좀 자주 같이 다니더라고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부녀만 왔느냐? 아닙니다. 여기 좀 가볼까요? 네. 여기 김주애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김 위원장의 아내이기도 한 이 리설주가 1년 반 만의 모습을 같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것도 눈에 띄는데 더 눈길이 가는 건 바로 여기다. 여기 빨간 원 안에 구찌 가방이 이렇게 명품 가방이 있더라. 한 400만 원대라 그래요. 4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들고 1년 반 만에 등장을 한 이 리설주. 그런데 엄마만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냐, 딸도 뭐 하나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죠. 엄마는 명품 가방, 딸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까르띠에 시계입니다. 네. 딸도 비싼 시계를 하고 왔더라. 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괜찮나? 또 굶어 죽는 꽃제비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제가 을. 네. 이젠 제가 을.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 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그때다. 30조 5천억 원 추경 요거 신속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야당에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였는지 직접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좀 봤습니다. 주로 쓴 단어들 경제 24번 언급을 했고요. 성장 12번, 회복 10번을 언급했다. 공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번 추경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 이 경기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건은 그래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라는 얘기일 텐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아유 자꾸 여기는 박수를 치는데 저기는 좀 아무 말도 안 하네 좀 쑥스럽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관건은 그래서 야당이 도와줄 거냐의 문제인데 야당이 국민의힘 뭐 반대 피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플래카드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딱히 호응을 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과거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은 네. 피켓도 들고 등도 돌리고 아예 악수를 요청해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 퇴장할 때도 일어서서 예우를 갖추고 악수에도 응하고 네. 굉장히 저는 모습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신속한 처리를 그 협조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추가 경정 예산을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자꾸 그 경제 24번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를 들면 뭐 긴축은 뭐 무책임한 거다 이랬는데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추가 경정 예산은 찬성하지만 다만 이제 선심성 돈 뿌리기가 거의 32조 중에 절반 가까이가 되고 또 부채 탕감 이게 액수가 5천만 원 7년 된 거는 또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해서 돈이 너무 빨리면은 일본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을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을로서 이 협상하는 좀 모습을 보였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추경 이거 국민의힘 야당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쓰임새 용처에 있어서 이게 국민한테 현금성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부채를 탕감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아예 뭐 국민이 완전히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일단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막 박수를 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간 팔짱을 끼기도 하고 가만히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보고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 뭐 이렇게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뭘 적었나 봤더니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네. 내로남불이다라고 연설문을 보통 이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쭉 페이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듣는 송원석 의원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적고 있었다.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 왜 적으셨어요? 했더니 이번 추경에는 성실하게 채무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없고 7년 이상 연체된 사람들에 대한 탕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사회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최창일 교수님. 이거 도덕적 해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의는 있지만 어쨌거나 혼자서 조용히 뭐 끼적이기만 하긴 했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7년 이상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얘기 나올 만하죠. 이른바 모랄 해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떤 보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그리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좀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을 마냥 그 별 볼 일 없는 얘기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7년 동안이나 빚을 못 갚을 정도면 얼마나 힘드냐 해서 탕감해 주는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유난하게 뭐 통합, 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어 보여요. 네. 다른 대통령들보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문제 그렇죠. 추경을 지금 야당에서는 퍼플리즘이다. 당선 축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조 중에서 13조가 이제 뭐 현금으로 나가는 게 13조인데 그 부분 그렇죠. 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임위원장 재배분해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우리 주시오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여당이 무조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협치 소통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치와 소통을 흥정을 해야 돼요. 나쁜 의미의 흥정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이제 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받으려면 안 될 것 같아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를 하되 일단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 운영 세력인 여당에서 뭔가 행태를 바꿔서 뭔가 결단을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양보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과거에 보지 않았던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박수를 치기도 기립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걸 봐서는 여권이 조금 양보해서
그래야 우리 야당한테도 협조해달라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조금씩 다가야 돼요. 너무 여야가 기존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런 부분은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야 간의 협치, 통합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뭔가 모든 게 좀 기브 앤 테이크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뭘 하나 내놓으면 야당도 좀 이걸 호응하지 않겠느냐. 어제 연설이 있었는데 기립해서 어쨌거나 예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시정연설 중에는 뭔가 무뚝뚝하겠다. 이 멀건이 팔짱 끼고 좀 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연설이 시작될 때,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그때는 기립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을 적극구에 시큰둥하다가 퇴장할 땐 기립해서 예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퇴장할 때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들어가고 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기특한 느낌이 든다. 하하하, 이재명 시대다. 실감이 나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일어나는 모습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어나는 모습이 네. 굉장히 좀 좋아 보였어요. 예, 악수도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게 과거하고는 달랐잖아요. 과거는 등 돌리고 악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하하하 하면서 이재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굴복해서 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저렇게 악수하고 저런 게 아니죠. 저게 오히려 여당한테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저는 봐요. 여당의 여자가 뭐예요? 한자로 더불어 여자예요. 함께 가자는 게 여당입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김민석 의원 총리 지금 내정자라 그 청문회 지금 2번 끝났는데 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증인도 한 명도 없고 참고인도 없이 처음으로 끝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제거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 얼굴 표정 보면은 어제 총리 취임식 같았어요. 셀카 찍고 저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저게 야당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지 또 여당 야당이 지금 그 상임위원장 배분 갖고 논쟁이 있거든요. 네. 야당은 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정도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하든지 하나 정도는 주는 태도 10개 다 갖지 말고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는 그건 배려심. 이게 협치 아니겠어요? 협치가 뭐예요?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장 어제 내정을 다 해버렸잖아요. 여당에서. 그래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 후보자 2명 우리법 연구회랑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2명 벌써 내정해버렸어요. 지명.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협치하면서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더불어 연대에 네. 더불어 가는 정신이었고 야당은 이게 들판 야자거든요. 예? 야생초 할 때 야자예요. 네. 야당은 야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진짜 본연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당은 여당답지 않고 야당은 야당답지 않다라고 하면서 둘 다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어제 다 기립해서 예우를 한 게 좀 이례적이지 않았느냐. 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고 야당이 여당 앞으로 더 잘해라라는 취지로 기립해서 예우를 좀 취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야당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취임하시고 이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도 적정하게 잘 해주시되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면서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 모습은 시정연설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좀 환담을 하는 그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뭐 여야 이 모든 이 지도부가 좀 모여서 같이 좀 인사를 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각별히 제가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이젠 제가 을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가 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을입니까? 서로 갑 서로 을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을일 수 있죠. 국회에서 통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개혁이라든지 좋은 뭐 다른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처령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을일 때가 있고 갑일 때가 있죠. 근데 예산 편성은 또 정부가 있으니까 그건 또 갑이고 서로가 갑을이에요. 그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을의 입장이 바뀌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대단히 겸손해 보여요. 일단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지난번에 다 지난 얘기 해야 소용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그런 태도에 비하면 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때가 비정상이었죠. 정상이 되는 건데 이제 서로 갑을이 되려면 저도 말씀드리고 다 똑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뭔가 서로 양보해야 돼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여야 더불어야자보다 덜야자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여당은 루링 파티예요. 지배하는 정당.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정당. 네. 여야가 의미가 다 있어요.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고 반대만 하고 지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여야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조금씩. 그게 이른바 아까 저 송원수 원내대표 내로남불.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 표현하면 뭡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뭡니까? 그 인사청문회. 완전하게 바뀌었잖아요. 여야 모습이. 이건 새삼스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전 이미 상임위원장 배분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결위원장 또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야당이 갖는다고 하지만 여당이 양보 안 할 겁니다.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가졌다고 무슨 완전하게 통과 안 시킬 도리가 있어요. 추경을 지난번에 김문수 전 후보도 추경해야 돼. 추경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 네. 1차 추경 때도 30조 추경 타이밍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요. 뭔가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를 좀 줘야 되는 건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야당이 그야말로 반대야자만 있지 않을까, 오포지션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서로가 더 갑, 서로가 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분은 한자로 푸셨고요. 한 분은 영어로 푸셨어요. 여당과 야당이 꼭 이 자기네 뭐 반대만 하고 아니면은 뭐 지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더불어가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는 게 전 사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지난번에 이 한남동 관저에도 이 야당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을 했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송원석 원내대표 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같이 불러서 굳이 했었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유독 또 챙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잖아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30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 들러서 야당 대표를 뭐 만난 거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특별히 대접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특별히 대접했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대통령 만나서 그랬잖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에 대해서 네. 다시 좀 재고해달라. 뭐 이러는데 그냥 뭐 지켜보자 이 정도 얘기하고 이 대통령 참모가 그랬잖아요. 국정 지지율 대통령 50%가 넘는 거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지지율 높으니까 뭐 총리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지금은 제가 을이다.
저는 그거 말이 반대 아닌가 싶어요. 의례 자세로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갑 중에 갑이죠. 뭐 예산부터 인사부터 당에 대한 장악력부터 완전히 친명, 강성 친명이 당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갑 중에 갑인데 뭐 을로서 좀 그 낮은 자세로 모시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갖고 있어서 이 협치의 고리를 풀려면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헌재 임명한 거라든지 네. 또 어제 지금 장관들 벌써 뭐 조현 외교부 장관 뭐 한남동에 뭐 도로 부지 사가지고 10억을 챙긴 거라든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뭐 접었다는데 지금도 부인하고 다 등록이 돼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진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게 을 중에 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는 내가 을이다. 잘 부탁해달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야당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각별히 생각한다고 했었으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이런 얘기들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요거죠. 네, 이젠 제가 을 잘 부탁드린다. 김용태 추경지방채 국가 채무에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정 지지율 같이 볼까요? 이거죠. 분명히 2주 전과 같이 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한다라는 평가가 53에서 62%로 9%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60%가 넘는 쉽게 얘기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요걸 좀 감안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원하는 총리 후보자니까 요거는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혀 별개일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형편없으면 뭐 그런 말도 못할 테니까. 근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 국회 인준이 통과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제 NBS 조사해 보니까 좀 높게 나가긴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오긴 나왔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분 관계자 얘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문제 삼을 건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리 후보자는 낙마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되게 낙마가 되려면 완전하게 여론이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게 완전히 그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낙마 여부는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느냐 여부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하게 언론이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의혹이 전혀는 아니더라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자료나 이런 걸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뭔가 여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세력이 정말 파격적으로 대승적으로 뭔가 양보하는구나. 한두 개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그 지금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통합에 노력하는 게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야 그 통합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제가 지금 우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럼 콕 집어서 여당이 지금 양보를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결위원장 같은 거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예결위원장 같은 거. 지금 낙마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를 네. 철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럼 다른 후보자 나오면 또 이제 그런 게 또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도 지금 현금 살포다. 뭐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는 거. 네.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아무튼 지금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득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았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다른 쪽에 이제 보완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집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예결위원장 같은 거 하나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야당도 명분이 쓸 거예요. 서로 명분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상임위원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약간 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것도 통합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행보하고 있는 이 통합의 행보에 큰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 우리가 60% 넘게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랑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 볼까요? 권성동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 웃으면서 알았다라고 어깨를 툭 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권성동 의원이 뭘 이렇게 뭐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깨를 아이 턱 치고 가는데 저렇게 어깨 칠 사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어깨를 칠 만한 사이더라. 작년에 이재명 대표 때 그리고 권성동 대표 대행 때 대표 권한 대행 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작년에 사실 둘 다 당 대표의 입장으로서 만났을 때예요. 그때도 각자 뭐 여당, 야당의 입장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예요. 사실 왜 중앙대 법대 이 동문입니다.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같이 고시 공부를 해서 바로 옆방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김석 안 돼, 안 된다고 라고 두 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어, 툭 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윤영걸 대표님, 여기서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어는 뭘 알았다는 거냐? 지명을 안 한다? 아니면 좀 그만 좀 해라? 뭘 알았다는 겁니까? 그게 지방마다 좀 다른데요. 네. 충청도에서는 알았다는 거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아. 네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네. 언더스탠드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고 네. 네 말의 뜻은 알았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판단이 있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아는 사이끼리 왜 자꾸 그래? 뭐 그래서 아하. 공과 사가 좀 뒤섞인 어제 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차피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표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방점은 정해졌는데 어제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협치를 하려면은 저게 진짜 이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의 일부분을 좀 보여주라는 거죠. 원청 간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남의 말은 듣고 남이 자꾸 부탁하면은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그게 협치지요. 근데 어제는 일소에 저렇게 붙이고 월요일 날 표결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셀카 찍고 아주 취임식처럼 저렇게 축제 분위기에 있는 거 제가 보기엔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8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62%면 그거보다 22%나 높았어요. 네. 하지만 언제부터 무너졌냐?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부터 무너졌어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때 막 찬반 그 집회가 있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지지율이 그냥 조국 그 여러 가지 범죄 현상이 나오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지지율 높이 대통령 됐다가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편중인사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흔들렸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스타트는 지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언행 불일치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여태까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졌다 이건데 지금도 말은 자꾸 협치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서 진짜 협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기반은 자기 스스로 갉아먹는 수가 많다. 저는 처음부터 좀 다시 좀 생각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권성동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김민석 후보자의 뭐 지명 철회나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충청도 지금 충청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 충청도 말로 따지자면 알았어라는 얘기인즉슨 언더스탠드는 아니고 그냥 네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다 정도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권성동 이 의원 말고 다른 임종덕 의원도 어제 똑같이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리 지명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인즉슨 권성동 의원한테 알았어 라고 얘기한 건 아유 형 그만해 라는 얘기가 사실 이 얘기를 보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김민석 후보자도 바로 저 자리 국회 본회의장 안에 시정연설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 같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현재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이 본회의장 안에서 시정연설하는 이 자리에 직접 이제 의원 자격으로서 또 참석을 했었다라는 건데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이제 영상으로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뭐 바로 입구에 딱 서 있는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굉장히 밝게 두 사람 다 서로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최창일 교수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틀 동안 열리긴 열렸는데 둘째 날은 사실상 뭐 개점 휴업같이 자동 산회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인청특위 회의는 안 열렸는데 인사청문 보고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채택이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워낙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준 뭐 본회의 열리겠죠. 인준 될 거고 임명 동의가 통과되는 거, 임명이 동의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일단 이제 야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아요. 다른 거와 달라서 모든 걸 뭐 여야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이재명 새 정부의 첫 인사나 마찬가지예요. 총리 네. 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다른 뭐 아까 제가 기브앤테이크 흥정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뭔가를 이제 제시하면서 총리 후보자 이 임명은 좀 같이 동의해 줍시다. 인준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의 태도로 봐서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떻게든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른바 위대한 소통자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뭐 전화기를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미국에.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통의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게 전 여당이건 대통령이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전화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여야에 우리가 소통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합의해 주십시오. 뭔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여당이나 여권이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야당은 계속 같은 태도다. 오불관원이다 그야말로. 이렇게 된다면 야당이 좀 심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이는 게 여당이 처음 인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야 모양이 좋고 그래야 총리도 앞으로 책임 총리 뭐 실세 총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있는 총리잖아요. 저 총리 그냥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 내각을 행정 각부를 잘 통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쭉 뭐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좀 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하셨어요.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여 30일 김민석 인준 표결 추진 3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표결로 그냥 강행을 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럴 경우에 야당은 국민의힘은 불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여당과 야당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서로 조금씩 주고받고 조금씩은 양보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그 전에 뭔가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이런 악수 보셨나요? 어떤 악수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악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악수요? 생각할 수 있어요. 손이 막 척척척척 포개져 있습니다. 이 악수가 대체 무슨 악수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찬찬히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박찬대 의원이 SNS에 글이랑 영상을 같이 좀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바로 이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왔었던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같이 보고 오시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굴까요? 나예요, 나. 이 얘기를 지금 SNS에 글과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이 글이 올라온 게 어제 오전 11시 한 20분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대략 한 3시간쯤 지나서 이번엔 정청래 의원이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자신의 SNS에 이걸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를 만났을 때 국회 환영, 시정연설, 강력한 개혁당 대표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도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선거운동 잘 되고 있어요? 상대 후보는 어디 갔어요? 알았어요. 안 보이죠, 이게 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아예 국회 보훈관 현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나는 아예 현관에 가서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정청래 의원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주고받은 얘기 상대 후보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라고 좀 얘기를 또 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의사당 안에서 대통령 끝나고 인사하기를 기다려서 먼저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먼저 그 들어오는 현관에서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쳤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저런 거를 보면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누구나 저렇게 대통령하고의 친소 관계를 강조해가지고 당 대표라든지 뭐 한 자리를 하려고 저렇게 난리치다가 임기 후반에 가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은 나 저분하고 잘 모르는 사이라고 탈당 대통령 하시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다 역대 대통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에서 한마디가 첫마디가 저는 기억이 나요. 이 정권은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당 중심으로 해서 협치도 하고 판단도 하고 독자적으로 좀 나가야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누구하고 먼저 악수했냐 저것만 보고 저런 당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 국회의원이 거의 170명 가까이 되는데 저런 국회의원 저렇게 많이 필요 있겠어요? 한두 명이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한두 명만 있으면 되지. 저렇게 충성 경쟁 앞두고 저렇게 당 대표 하는 게 저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임기 초에는 너도나도 남이 대통령하고 내가 제일 친해요라고 어떻게 보면 명심을 좀 강조를 하는데 임기 후반까지도 그게 쭉 갈 것이냐 그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 다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고 나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셨죠. 사실 이 박찬대 의원이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 누굴까요? 나야 나예요 박찬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내가 현관에서 맞았지. 상대 후보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대통령님이 이 국회 본관, 아까 그 현관 들어올 때 정청래 의원이랑 악수를 했어요. 난 그래서 대통령이 이 지나가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양보하고 본회의장에서 악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창열 교수님, 두 사람 사이에 다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얘기는 하는데 막 챙챙챙챙하고 막 칼 부딪히는 소리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거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표직을 두고 다투니까 네. 경쟁을 하니까 불가피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이렇게 글쎄요 그냥 뭐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명심을 의식하는 것 같아서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당 체제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불가피해요.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대통령 누구 지지하시오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누굴 좋아하는 거 같냐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특히 55%가 되잖아요. 이번에. 네.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들이 저렇게 명심이 나에게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나에게 있다라고 자꾸 광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운동이긴 한데 그래서 좀 조금 더 성숙하게. 전 저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저 인간의 네. 본성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명심을 의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여당의 대표에 나갈 분들이니까 조금 더 진중하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좀 성숙한 모습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런 양쪽의 어떤 구애 같은 이런 느낌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끝내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를 같이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보면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좀 이렇게 손 좀 모아봐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 알았어 내 손 아래 또 하나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3인 악수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그거죠. 이런 악수 보셨습니까? 였는데 그런 악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친서관계보다 원칙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오니까 아까 나랑 악수했던 게 생각이 나서 대통령이 다시 오라고 해서 손을 같이 포개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손을 얹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아까 손 좀 잡아봐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손 끌어잡고 이 손 끌어잡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빨리 잡아봐 빨리 누가 누구 손을 잡아서 누구 위에다 얹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대표 선출을 앞두고 굉장히 예민해서 대통령 표심이 나한테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어제 그 자리에는 아마 대통령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을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악수하느냐. 네. 이거 갖고 권리당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55%죠. 그러니까 어제 준비해서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나는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아.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뭐 마음속으로 제가 좀 들어간다면은 네.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좀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제 생각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말이 너무 거칠잖아요. 개인 생각.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이런 점이 있는데 좀 안정적인
걸 보면은 박찬대 후보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조금 더 가 있을까 하는데 본인은 절대 표시를 안 하죠. 네. 하지만은 저는 당이 정말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민주주의의 중심은 정당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냐를 갖고 당 대표 선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네. 윤용걸 대표님이 개인 생각을 적극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최창길 교수님의 개인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제 개인 생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서영교 의원보다. 네. 두 분 다 친명 강성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덜 상대적으로 강성이 덜한 분이 김병기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김병기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두 분 다 뭐 저기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친명 그리고 강성 의원들이에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 쪽에 조금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 선거와 같은 맥락에서. 네. 그건 전혀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권리당원들은 일단 대통령에게 좋은 사람, 대통령의 정치 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일 것 같아요. 권리당원들은. 그렇다면 양쪽이 다 대통령한테 잘 하겠습니다만 너무 강성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옹곤하게 보이는 네. 그런 사람이 박찬대 의원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박찬대 의원 쪽으로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기울지 않을까. 그것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개인 생각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두 분은 어쨌거나 이 너무 강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박찬대 의원 쪽에 좀 더 명심이 실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더 강성이었던 이 서영교 의원보다 김병기 의원이 됐죠.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가 약간 온건하면 또 당대표가 강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또 이 역으로 효과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신경전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비공개 출석,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적 없다. 딱 자른 특검입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번 주 토요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까지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9시 말고 10시에 좀 나가겠다. 그리고 대신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박정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 출입 방식 변경 요구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랐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왜 국민께 전통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먹어본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이 지금 현재 특검에서 얘기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공개적으로 일단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경미 변호사님. 이 관련해서 9시에 나오나 10시에 나오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9시 아니고 10시에 나온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봤지만
비공개로 나오는 건 못 받겠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소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출석 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고, 근데 나머지 지금 이제 공개로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 소환을 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도 침해를 이제 어쨌든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수사 뭐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나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지시를 했는지, 방해를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국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입장으로 조사를 받겠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서 네. 기존의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처럼 이제 공개로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출석을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하겠다. 아마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특검 입장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중대한 사안에 지금 이현재 피의자로 돼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생각인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딱 자른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일단 그거 안 됩니다. 비공개 출석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저희 같이 좀 볼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저희 오전 9시 말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전 10시 출석은 되는데 비공개는 안 됩니다. 나오는 방식은 요거는 뭐 공개적으로 다 정해진 대로 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그런 적 없어요.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출입구 열어주면 거기로 올라가서 좀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공개로 그래도 가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은 이거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지영 특검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경우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법 이 절차, 이건 이경미 변호사님.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런 사유를 들면서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특검 측에서도 이제 시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한 만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내줄 건 내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소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뭐 특검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출석 불응의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던 이유가 결국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오면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기각이 됐던 만큼 네.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됐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 더더욱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영장을 발부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즉슨 체포영장 발부로 원리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 얘기가 나왔죠. 처음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사유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환 부르면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창렬 교수님,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계속 비공개를 고집을 하는 것인가? 지금 본인이 또 여기서 안 나가고 거부한다 그러면 정말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건 하나의 명분 축적 같아요. 제가, 명분. 지금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체포영장이 다들 발부될 줄 알았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그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일단 특검에서 부르면 가겠다는 의견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근데 지금 이제 나갈 수가 밖에 없으니까 나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하 주창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개 때는 만약에 공개로 소환하면 난 불응하겠다. 네. 라는 하나의 생대로 보여요. 내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그걸 계속 고집해왔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근데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고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말이죠. 근데 끝까지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대단히 중대한 범죄인데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 부분도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저 주차장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하 주차장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특검의 얘기처럼 네. 현직 대통령 다 공개 소환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미 공개됐는데 뭐 이미 공개된 거예요. 네. 날짜 다 공개됐고 일시 다 공개됐는데 그걸 저렇게 고집하는 거는 사실상 속내는 불응하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니 이미 나오는 시각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까지도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건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죠. 송진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비공개 소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개로 나와라. 왜 비공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는 계속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실 거다. 근데 이 협의가 안 돼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오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열어줄 때까지 아니면 변호인들 중에 한 명이 1층으로 올라가서 취재진한테 별도로 의견 표명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들어가는 모습만 사진 찍히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예.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만약에 계속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변호인 중에 한 명이 1층에 가서 취재진 앞에서 뭐라고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만 찍히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이다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어요. 네. 예, 12.3 계엄을 한 이유도 그렇고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잖아요. 자존심을 거의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자존심. 그런 탓 아닌가. 네. 그래서 그 현관으로 들어가면 역대 전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의 굴욕감, 자괴감 때문에 결국 극단적 선택한 계기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옷을 박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약자 코스프레고 앞으로 수사에 비협조를 하겠다는 건데 본인의 과잉된 그건 자존심 이런 거로 저는 분석을 하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할 때는 저는 특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오게 하면은 네.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 심야 조사도 오케이, 그 협조 수시로 언제든지 불러도 또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는 좀 신축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역대 대통령은 다 지하로 안 왔다지만은 법불 악이라고 해서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받지만은 아직은 무죄예요. 지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 꼭
해야 된다면은 네. 그 대신에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실리를 좀 취하는 게 특검이 저는 태도가 아닌가. 지금 바로 영장 청구하겠다 이런 거 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지만 사진만 안 찍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잘 협의하면 오히려 진술도 더 많이 하고 할 텐데 너무 특검이 강압적으로 좀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사실 특검이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아니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약간 살짝 좀 양보를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그 태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세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간이 물론 이제 뭐 150일 정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안에 조사를 해야 될 분량이 정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도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뭐 소환을 요청했을 때 또 불출석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또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의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만 이 소환 조사의 일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받아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초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에 비춰봐서 특검에서는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가는 방법을 이미 택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공개 출석은 사실상 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내일 오전 10시죠. 내일 오전 10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